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오늘 콩으로는 김태현님, 유튜브로는 마리안느님, 써니스카이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57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는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이 책임지고 계시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백신 패스 얘기로 오늘은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시설의 이용자들, 특히 헬스장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반발이 많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방역당국 입장까지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 다음 달 1일부터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방역 체계가 전환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관돼서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 일부 다중시설에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백신 패스라 함은 기본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를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할 때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11월 1일부터 그 백신 패스가 있어야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감염 위험도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가장 그 위험도가 높은 곳이 유흥시설입니다. 예. 유흥시설은 3그룹에 해당되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헬스장 같은 그 실내 체육시설은 2그룹입니다. 2그룹.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백신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근데 11월 1일부터는 그 백신 패스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접종 예약에 참여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400만 명, 개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이 400만 명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2차 접종 일정이 10월 하순인 분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2주 지나야 뒤부터. 되니까. 네, 예.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백신 패스에 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 네티즌들은 그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식당이나 술집, 카페 등은 예. 되는데 왜 헬스장은 안 되냐. 마스크 쓰고 있는데. 네네. 예. 네. 그리고 아니요. 그런 식당이나 이런 곳들은 마스크를 벗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용이 가능한데. 근데 왜 헬스장은 마스크를 네. 쓰는데도 그러냐. 네, 지금 맞습니다. 그 지적이죠. 헬스장 예.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데도 왜 이용이 안 되느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헬스장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그 요청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 측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헬스장에서는 이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18세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 패스에 예외를 둘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29일에 최종안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29일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군요. 네. 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지금 헬스장 이용자들의 불만, 아까 그룹으로도 헬스장은 2그룹, 아까 유흥시설은 3그룹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 헬스장에 마스크를 쓰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지금 말한 것처럼 땀을 흘릴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이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네, 저는 이 위드 코로나 방침과 예. 관련해서 이제 빠르게 인원이나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이 네. 실은 계속된 제한 조치를 장기간 유지해왔기 때문에 예. 이걸 빠르게 이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일상 회복의 단계에서. 그렇지만 우려했던 것은 지금보다 더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규제. 역규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예. 이번 조치가 실은 그런 역규제를 더 좀 유도하게 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2그룹에 있는데도 이번에 이제 백신 패스를 도입해서 제한을 네.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근데 실제 지금 단계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헬스장을 이용해 왔거든요. 미접종자 분들은. 네. 근데 이제 아예 거의 이제 사실상 들어오지 말라, 입장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5일을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하는데 이게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3일에 한 번씩은 매일 이제 그러네요. 네. 이제
검사를 받으시든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가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이 PCR 검사도 시설 이용을 위해서 받는 PCR 검사는 유료 전환도 검토를 해보고 있다는 지금 내용이 현재 나와요. 상황이요. 네. 예. 그래서 이건 헬스장 가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예 벌금을 물리겠다. 왜냐하면 이게 PCR 검사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그게 사실상 벌금이라고 하는 페널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문제 아니냐고 하는 불만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헬스장과 관련해서는 이 미접종자에게는 오히려 현재 거리 수준에서 나온 방침을 네. 유지하도록 하는 걸 채택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지금도 이제 실내에서 헬스장을 다니시고 예. 다만 지금 현재 거리두기 수준에서는 격렬한 운동이랄지 말하자면 러닝머신에서 그 6이나 7단계 이상을 뛰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접종자에게는 지금의 그 방침과 수준으로 하도록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이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이제 풀려진 조치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었어야지 백신 패스를 헬스장에도 도입을 해서 예. 아예 입장 자체를 금지하게 하는 건 더 심각한 규제. 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저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런 대안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전 지금이라도 이 헬스장 업주들도 폐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이제서 거리두기 조정이 일정 정도 되면서 마스크 쓰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600만 명 정도 달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제한이 가는 건 좀 가혹하다 싶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대안을 검토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접종자에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또 접종하신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변화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거기에 준해서 행동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은혜 의원께서는? 네. 저도 이제 헬스장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지금 제가 그 헬스장 사장님과 좀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얘기를 중간에 해보면 아무래도 이거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 헬스장을 안 다니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헬스장이 제 생각에도 그리고 사장님 생각에도 굉장히 좀 안전한 곳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절대 빼고 계시는 분이 없고요. 운동을 하는 내내 마스크를 합니다. 특히 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숨이 차긴 하지만 이제 또 우리가 속도를 6까지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정적인 자세에서 행해지고 있고 그 기구들만의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헬스장 안에서의 그 평수당 그 정해진 인원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평수에 막 100명,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적당히 지켜진다면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는 또 샤워실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요즘은 헬스장도 샤워실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1인 샤워실을 칸칸이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샤워실을 이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런 뭐 헬스장이나 뭐 탁구장 뭐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은 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최근에 특히 우리가 자영업 사장님들이신가 보죠. 네네. 네. 여기에서 보면 접종 완료 비율이 비교적 낮은 분들이 사실은 20대, 30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곳이 또 헬스장 실내체육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생이 와서 미접종자라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근데 자기도 그 대학생 사정이 이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줬다라는 그런 사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백신 패스를 적용을 할 때 그 대상이 오히려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착용 운동을 했는데 2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면 운동이라는 게 또 리듬도 있거든요. 계속 꾸준히 하는 그런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패스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에 26일까지 10만 명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신보라 의원님 의견에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네네. 기존까지 했던 어떤 그런 방역 수칙 이것들을 좀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인원 제한을 늘리듯이 뭐 백신을 맞았으면 6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0명이 조금씩. 모일 수 있는 네, 그런 단계적인 그런 방역 수칙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지금 네. 사실 뭐 신규 확진자 2,000명을 네. 넘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써니스카이님께서 수영장은 지금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또 김복경님은 헬스장은 힘이 들기 때문에 숨소리가 거칠어지니까 마스크로만 예방이 잘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상반된 의견들이 좀 네. 같이 올라오긴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PCR 검사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지금 받으라. 이거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는 거. 이것도 강한 규제로 보시는 겁니까? 네. 예. 아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그룹에 해당되는 곳까지를 백신 패스를 네.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일정 정도 뭐 70이나 80% 정도 접종 완료율이 진행된 나라들의 백신 패스들을 대부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고 보지만 실은 우리가 접종 그 완료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실은 하반기부터잖아요. 맞습니다. 접종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예. 백신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은 위드 코로나 전환은 지금 당장 필요하긴 한데 예. 그 애매한 이 사이에 걸린 뭐 지금 10월 하순이나 이렇게 맞은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더 강한 규제로 되는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거기다 이제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되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사실상 또 유료까지 전환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그건 완전 벌금 대체할 페널티다. 방법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안 드렸던 게 기존 방역 그 수칙 미접종자. 근데 그게 이제 80% 이제 접종 완료율이 더 이제 높아지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미접종자 분들도 접종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중요한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되게 이 부작용 문제랄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 네. 그리고 그 인과관계 규명에 따른 보상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클리어하게 좀 될 수 있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네.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접종률이 높아지는 게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백신 패스만 도입하고 미접종자에게는 과도한 페널티를 물리겠다. 좀 네거티브한 정책이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포지티브하게 가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의견이신 것 같으네요.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어떤 대체할 수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가 조금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예. 아니면 뭐 헬스장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뭐 KF94를 써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리고 거리두기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소독을 사실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헬스장 규모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좀 제한하면 예를 들면 운동을 가고 싶어도 뭐 몇 시에는 사람이 몰리니까 뭐 몇 시로 이렇게 분산을 하는 방법도 저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 청취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 없이도 수영을 할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생활 또 건강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특히 2차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좀 계시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대책을 조금 더 이렇게 분리해서 조금 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노차이나님께서는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백신 접종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백신 패스는 좀 너무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제 오후 10시 이후에 지금 주민들의 샤워를 통제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나요? 씻어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후 10시 이후 주민들의 샤워를 통제하는 아파트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아파트 10시 이후로 목욕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쓴이는 층간소음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 목욕이 금지라는데 너무 각박하다라고 운을 뗐고요. 네.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쩌나 새벽이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10시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씻는 시간이 아닌가. 예. 적어도 12시까지는 배려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조만간 민원을 넣어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그냥 무시하고 씻은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전체 방송에서 창피하게 만들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세탁, 청소, 소음을 발생하는 어떤 가사일, 주방을 이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 규칙 사항이 문서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한 어떤 궁여지책 같은 거겠네요. 네. 조치로 보이지만 네티즌들은 작성자의 아파트가 자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듣다 보니까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그럼 밥 청소랑 이런 거를 언제 해야 되나 지금 잠시 시간을 좀 계산해 보게 됐는데 예전에는 뭐 밤에 악기 연주하지 말아라,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지금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층간소음 문제로 하도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두 분은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뭐 경험 없는 집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정은 의원도 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더더군다나 층간소음 갈등을 일정 정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매트를 저도 다 깔아놓고 지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게 걷는다 해도 이게 뛰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자고 있는데도 아래층에서 이제 아파트는 아니었고 빌라에 살 때였는데 아래층에서 자는데 네, 소리가 들린다고 문자를 보내오셔서 저희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다른 데서 서로, 울려서 갈등이 생기다 보면 그게 이제 예민해지고.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문제를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서로가 좀 상처를 겪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이 키우시면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은? 이게 층간소음이 보면 위층에서 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데 위층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제 책에도 썼거든요. 제가 아이가 6개월일 때 저희는 이제 빌라에 삽니다. 근데 빌라에 사는데 이제 위층에 이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주말마다 이제 아이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뛰고 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이니까 아이를 좀 재우려고 하면 이제 너무나 그게 심해서 거의 전등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소리가 나는 정도로 건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문제가 제일 크기도 합니다. 특히 빌라나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상의 문제가 크고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저것 좀 알아봤죠. 이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제도적, 법적으로 처리를 해보자 하면 우리가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고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이게 신고도 어려운 것이요. 뭔가 그분들이 저희가 신고를 했을 때 우리 집에 오셔서 소음을 측정을 하십니다. 근데 뭐 1분간 주간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1시간에 3번 이상 뭐 57데시벨 이상이 되어야지 층간소음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또 오셨을 땐 조용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가 또 그 아이들이 오는 날을 뭐 알 수도 없고 그쵸. 그거를 뭐 마냥 그 공무원분들이 와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측정이 일단은 어렵고요.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층에 우편을 보내는 거죠. 이런 갈등이 있으니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우편을 보내면 만약에 위층 분이 그냥 그 우편을 무시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강제력이
있지도 강제력이 않고요. 없어서. 네, 오히려 우리가 뭐 소송을 걸거나 하면 그 소송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실제로 소송을 걸어도 벌금이 거의 뭐 몇만 원밖에 나오지 그렇겠죠. 않는다는 예. 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10시에 샤워를 못하게 뭐 11시에 샤워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을 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61.4%입니다. 악기 소리나 이런 거는 거의 뭐 1%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평소 생활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적당한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건축할 때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좀 중재하는 어떤 기구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서로 사실 좋게 해결하면 좋은 거거든요. 저희 같은 네. 경우는 뭐 위층에서 나중에 뭐 매트를 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결이 됐는데 이게 사실 또 층간소음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 기분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과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하는 것인데 제가 책에 그런 내용을 썼었어요. 이제 뭐 축구나 야구도 심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경기가 거칠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정부에서 제대로 그 중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둘이 이웃끼리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이 중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정부에서 좀 신경 써서 좀 해결을 하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 네, 우선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소리를 키울 수 있는 어떤 행위, 그걸 모두가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그걸 통제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다르죠. 네. 실제 논란이 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예. 너무 통제 중심으로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구축 아파트나 이제 다세대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층간 바닥 두께를 그러니까 얇아서. 법을 지키지 않은 형태로 지어진 곳도 정말 많고 실제 이제 층간소음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으로 2014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의 바닥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강화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서울에는 아직까지 너무 예전 맞습니다. 집들이 너무 많아서. 예, 맞습니다. 네. 실은 진짜 물소리도 들리기도 하는 해요. 곳이 많아요. 예. 그래서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뭐 구축 주택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갈등 조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그래서 뭐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자치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활성화하기도 하고 지원을 네.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니까 구성률이 35%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그 활동률도 8% 정도에 이제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자율적인 조정, 갈등 조정을 위한 그런 자치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지자체나 정부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이웃 그 사이 센터 같은 경우도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분명 있는 것 보인다. 같습니다. 이게 만족도가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주셔서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